김민호는 국경기지 막사 안에서 노트북을 펼쳤다. 천장의 선풍기가 동남아시아의 습한 더위를 힘겹게 가르고 있었다. 40대 초반의 공군 하사, 집을 떠나온 지 벌써 4달째. 아침 7시에 박서연에게서 메일이 도착했다. 제목은 어른답게 해결하자. 그는 짧은 3문장을 연달아 2번 읽었다. 그녀는 이미 이혼 서류를 접수했고 공동 계좌를 비웠으며 새 남자친구를 그들이 살던 집으로 들여놓은 상태였다. 13년의 결혼 생활이 차갑고 단호한 메일 한 통에 첨부된 PDF 파일로 끝났다. 만약 복수 이야기에 관심 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시청하는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민호는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다. 공용 샤워실에서 씻고 군복을 입은 그는 근무 시간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막사로 돌아온 그는 단 한마디로 답장했다. 알았다. 논쟁도 애원도 협박도 없었다. 옆 침대에서 오토바이 잡지를 읽던 동료 이준호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괜찮은 거야, 민호? 이준호는 시선도 들지 않고 물었다. 집에 좀 문제가 생겨서. 민호가 답했다.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잡지로 시선을 돌렸다. 군인들은 억지로 캐물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사실 민호는 놀라지 않았다. 임무를 떠나기 6개월 전부터 모든 것이 바뀌고 있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 서연은 그의 하루에 대해 묻는 것을 멈췄다. 치과 접수원으로 일하는 그녀는 늦게까지 일하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3번씩 헬스장에 간다면서도 땀 흘린 흔적이 없었다. 새 옷들, 민호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새로운 친구들, 새로 바뀐 휴대전화 비밀번호. 민호는 그녀를 추궁하지 않았다. 그녀의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뒤를 밟지도 않았다. 그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눈이 먼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몇 가지 움직임을 취했다. 극적이지는 않았지만 단지 예방책이었다. 그는 중요한 서류들을 시내 건너편 보관소에 따로 모아두었다. 군인 주택 대출 덕분에 오직 그의 이름으로만 되어 있던 집 문서, 군인 연금 서류, 그리고 결혼 증명서까지 할아버지의 시계와 어머니의 귀금속도 같은 장소로 옮겼다. 중요한 것들이었다. 그는 또한 다른 은행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월급의 일부를 그곳으로 이체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지만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 맨바닥에서 시작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금액이었다. 출국 전날 밤, 그녀는 공항에서 그를 안으며 몸조심해서 잘 다녀와라고 말했다. 그녀의 눈은 메말라 있었다. 마치 몇 달간 국경 임무를 떠나는 남편이 아니라 직장 동료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민호는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자신이 착각한 것이기를 바라는 희망이 남아 있었다. 그는 착각하지 않았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민호가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녀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민호는 절대 싸움을 시작하지 않지만 언제나 싸움을 끝낸다는 사실이었다. 민호는 2012년 친구 전구진의 모임에서 서연을 만났다. 민호는 임무 사이에 서울에 머물고 있었고 전구진의 집에 묵었다. 그녀는 간호학과를 졸업했지만 결국 치과 병원 행정직으로 일하게 되었다. 스트레스가 덜하다고 했다. 그들은 8개월 후에 결혼했다. 서연은 그의 군 생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항상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은행 지점장이었고 오빠는 약사였다. 집안에 군인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군 생활 15년이 그의 경력이며 단순한 임시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언제쯤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것이냐고 물었다. 그들은 2014년에 집을 샀다. 호화롭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집이었다. 방 3개, 작은 정원, 조용한 동네. 대출이 군인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명의는 민호 단독이었지만 그는 서연의 이름을 등기 문서에 추가했다. 결혼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함께 나누는 것. 처음 몇 년 동안은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듯했다. 민호는 결혼 생활 동안 4번의 임무에 파견되었다. 2번은 국경 지역, 1번은 외국 평화 유지 임무.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서연은 조금씩 더 멀어졌고 더 불안해 보였다. 마치 자신이 연기하기 지쳐버린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군인 아내가 되려고 결혼한 게 아니야. 그가 계약을 4년 더 갱신할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그녀가 한 번은 말했다. 나 혼자 있는 게 지쳤어. 민호는 이해했다. 정말로 이해했다. 하지만 공군은 그가 진정으로 소속감을 느끼는 유일한 장소였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능숙했고
사람들이 그에게 의지했다. 2021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들이었다. 그가 친구들과의 밥 모임에 전화하면 그녀는 짜증을 냈다. 친구 멜리사가 남편과 이혼하고 지금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더 이상 공통점이 없다는 말도 했다. 민호는 부부 상담을 제안했다. 그녀는 괜찮다고, 단지 한시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다 늦은 밤까지의 야근, 그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친구들과의 주말, 새 옷, 그리고 거의 가지 않는 헬스장 출입이 이어졌다. 그는 따져 물었어야 했지만 그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었다. 결코 아니었다. 아버지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확신하라고 가르쳤다. 그래서 민호는 잠자코 지켜보고 준비했다. 그의 본능이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삶에서는 본능을 믿는 법을 배운다. 이혼 메일을 받은 지 2주 후 민호는 기지 식당에 앉아 있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은행 앱 알림이었다. 또 다른 인출, 약 3천만 원. 남은 돈의 거의 전부였다. 그는 포크를 접시에 내려놓고 앱을 열었다. 공동 계좌 잔액은 2만 원 남짓이었다. 수년 동안 모아온 저축 계좌의 약 1,500만 원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가 알지 못하는 계좌로 이체되었다. 부대원 중 한 명인 최현수가 흘끗 보았다. 나쁜 소식이야. 민호는 휴대전화를 잠갔다. 아니, 그냥 계좌 문제 좀. 그날 밤 그는 기지 전화를 이용해 은행에 전화했다. 서연이 몇 주 동안 돈을 옮겨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소액, 그 후에는 더 큰 금액. 큰 이체는 그가 출국한 바로 다음 날 시작되었다. 민호는 전화를 끊고 복도에 오랫동안 서서 동료들이 웃고 자녀와 아내, 부모에게 전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삶이 무너지는 동안에도 주변에서는 일상적인 삶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때 이준호가 그를 발견했다. 강대현한테 들었는데 저녁 식사 때 귀신 본 사람 같았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야? 민호는 보통 개인적인 일을 공유하지 않았지만 이준호는 국경작전에서 그를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준 적이 있었다. 그는 이준호를 믿었다. 아내가 우리 계좌를 다 비우고 남자친구를 우리 집으로 들였어. 그가 말했다. 지난주에 내가 순찰 돌 때 이혼 서류를 보냈어. 이준호는 안 됐다. 힘든 상황이네.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같은 흔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단지 물었다. 계획은 뭐야? 아직 모르겠어. 민호가 말했다.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노트북을 꺼내 집 보안 시스템에 접속했다. 아마 서연은 그가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었을 것이다. 카메라에는 차고에 낯선 트럭이 보였다.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가 그의 머그잔을 사용하며 개를 산책시키고 있었다. 민호는 거의 1시간 동안 지켜보았다. 턱을 굳게 다물고 깊은 숨을 쉬었다. 그러고는 노트북을 끄고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계획이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민호는 노트북을 끄고 막사의 어둠 속을 응시했다. 주변에서는 다른 병사들의 코 고는 소리가 보통은 잠을 청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리의 교향곡을 이루었지만 그날 밤에는 증폭되어 짜증스럽게 느껴졌다. 이준호는 위층 침대에서 뒤척이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다가 다시 조용히 코를 골았다. 민호의 머리는 멈추지 않고 돌아갔다. 정보를 처리하고 점을 연결하고 전략을 구축했다. 그는 항상 그런 식으로 기능했다. 전장에서 그는 상황을 빠르게 분석하고 위험을 계산하고 결정을 내렸다. 이 능력 덕분에 그는 4번의 임무에서 살아남았고 3번의 진급과 상관들의 존경을 얻었다. 이제 그는 이 능력을 자신이 방어할 기회도 없이 서연이 선언한 전쟁에 대처하는 데 사용할 참이었다. 그는 작은 변화들을 알아차리고도 무시했던 모든 순간을 떠올렸다. 그녀가 늦게까지 일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단지 직장에서 책임이 늘어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그의 하루에 대해 묻는 것을 멈췄을 때 그는 오래된 결혼 생활에 자연스러운 피로라고 여겼다. 그녀가 헬스장에 가기 시작했지만 실제로 운동하는 것 같지 않았을 때 그는 그녀를 믿었기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믿었다. 이제 그 단어는 잔혹한 농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몇 번이나 그의 눈을 보며 거짓말을 했을까? 몇 번의 밤을 그의 옆에서 자면서 이 모든 것을 계획했을까?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턱이 조여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이완시키려 애썼다. 분노는 지금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명확하게 생각해야 했다. 그는 출국 이틀 전에 나눴던 대화를 기억했다.
그들은 부엌에 있었고 그는 여행에 가져갈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었고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었다. 민호는 미래에 대해 그가 돌아오면 아이들을 위해 더 큰 집을 알아보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 서연은 잠시 휴대전화에서 눈을 들더니 당신 돌아오면 그때 가서 보자라고 말한 후 다시 화면으로 주의를 돌렸다. 그 당시에는 그저 무심한 무관심으로 해석했다. 이제 그는 그것이 진정한 무관심이었음을 이해했다. 그녀는 이미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를 포함하지 않는 계획. 민호는 그녀가 이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했을까 궁금했다. 몇 달? 1년? 그녀가 마이클을 마지막 임무 전에 만났을까? 아니면 그가 떠난 후에 나타났을까? 조사 없이는 알 수 없었고 그것이 바로 그가 하려는 일이었다. 그는 또한 돈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약 4,500만 원은 엄청난 금액은 아니었지만 수년간의 신중한 저축, 위험한 임무 보너스, 누적된 급여의 결과였다. 그것은 그들의 미래 비상 자금, 그가 군 복무에서 은퇴한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한 기반이 되어야 했다. 그런데 그녀가 몇 주 만에 거의 전부를 가져갔다. 그녀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계획이었을까? 마이클과 새 삶을 시작할까? 그가 알지 못했던 빚을 갚을까? 단순히 민호의 모든 부재, 모든 임무 그녀 대신 임무를 선택했던 모든 순간에 대해 벌을 주려는 것일까? 민호는 좁은 막사 침대에서 옆으로 누우며 얇은 베개를 고쳐 배웠다. 내일은 아침 5시에 일어나 체력 훈련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숨 막히는 더위 속에서 장비와 씨름해야 하며 저녁에는 군대 식사를 하고 다음 날 모든 것을 반복해야 한다. 하지만 그 모든 군사 일과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이 문제에 계속 집중하고 미스터리를 풀고 다음 움직임을 계획할 것이다. 왜냐하면 15년 동안 공군이 민호에게 가르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계획을 세우고 정확하게 실행하고 상황이 바뀌면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그리고 상황은 확실히 바뀌었다. 그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나라를 지키는 동안 전쟁이 그의 문 앞까지 다가왔다. 이제 자신을 방어할 시간이었다. 자신의 것을 지킬 시간.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정의가 실현되도록 할 시간. 민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다. 마침내 피로가 몰려오기 시작했다. 내일은 또 다른 근무일이 되겠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행동할 적절한 순간이 올 때까지 계획이 계속 형성되고 전략이 다듬어질 것이다. 사흘 후 민호는 긴급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48시간의 긴급 휴가를 받았다. 지휘관은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 14년간의 흠잡을 데 없는 복무가 무게를 가졌다. 국경 기지에서 수도를 거쳐 집으로 가는 비행은 거의 12시간이 걸렸다. 민호는 첫 구간에서는 잠을 잤고 두 번째 구간에서는 깨어 있으면서 모든 움직임을 계획했다. 토요일 밤 9시 그는 공항에 착륙했다. 친구 전구진이 도착 구역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덥수룩한 수염, 야구 모자를 쓴 모습이었다. 어이, 오랜만이야. 전구진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데리러 와줘서 고마워. 별 말씀을. 우리 집에 묵는 거지? 지수 씨가 방 준비해뒀어. 정우진의 낡은 세단을 타고 가는 길에 민호는 세부 사항을 이야기했다. 전구진은 말없이 들었고 그의 손은 운전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너 알고 있었어? 민호가 마침내 물었다. 정우진이 한숨을 쉬었다. 3달쯤 전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쇼핑몰에서 서연을 어떤 남자와 봤거든. 그냥 직장 동료겠거니 했지. 근데 같이 있는 모습이 좀 이상했어. 너한테 말할까 했는데 확실하지도 않고 넌 이미 출국 준비 중이었잖아.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꽹크양야. 나도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어. 밤 10시경 그들은 정우진이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다. 전구진의 아내 한지수가 샌드위치와 커피를 준비해 주었다. 그들은 두 아이가 방에서 자는 동안 부엌에서 늦게까지 이야기했다. 계획이 뭐야? 그날 밤 전구진이 3번째로 물었다. 내일 집에 가볼 거야. 내 눈으로 직접 피해를 확인하고 싶어. 내가 같이 가줄까? 증인이 있으면 좋지. 아침이 되어 그들은 전구진의 차를 몰고 민호가 살던 동네로 향했다. 아니, 살았던 동네. 일요일 아침 9시. 거리는 조용했고 몇몇 이웃이 차를 세차하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민호의 집은 달라 보였다. 정원은 방치되어 있었고 잔디는 길었다. 그가 카메라에서 봤던 검은색,
트럭이 그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곳에 세워져 있었다. 저거야. 민호가 가리키며 말했다. 전구지는 새 집 건너에 주차했다. 그들은 지켜보았다. 10분 후 앞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왔다. 키가 크고 30대 중반쯤. 젤을 바른 머리, 민소매 티셔츠 아래로 팔에 문신이 보였다. 그는 현관에서 신문을 집어들고 주변을 한번 훑어본 후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저 사람이 마이클이야. 전구진이 물었다. 자마도. 민호는 휴대전화를 꺼내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전화했다. 그는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경찰의 호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0분 후 순찰차가 나타났다. 김대위와 이 병장 2명의 경찰관이 차에서 내려 전구진의 차로 다가왔다. 김민호 씨 되십니까? 김대위가 물었다. 접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민호는 집등기 문서, 군인 신분증, 서연의 이메일 4본을 보여주었다. 김대위는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읽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집은 김민호 씨 소유인데 부인께서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10월달에 하이셔마신데 아무튼 결이 그렇습니다. 그녀는 제가 들어가는 것을 막을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집은 제 명의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시죠. 그들은 문으로 걸어갔다. 김대위가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다시 눌렀다. 1분 후 문이 틈새만 열렸다. 민소매 티셔츠를 입은 남자가 짜증난 표정으로 나타났다. 무슨 일입니까? 김대위가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경찰입니다. 이분이 이 집의 소유주입니다. 들어가셔야 합니다. 남자는 처음으로 민호를 보았다. 눈이 약간 커졌다. 서연 씨는 당신이 돌아온다고 말 안 했는데요. 알려줄 필요 없었습니다. 민호가 말했다. 제 집이니까요. 보세요. 저는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서연 씨를 부를게요. 누구를 부르셔도 좋지만 지금 당장 이분을 들여보내야 합니다. 김대위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남자는 물러서며 문을 열었다. 민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고 전구진이 그 뒤를 따랐고 경찰관들이 마지막이었다. 집에서는 다른 냄새가 났다. 담배와 맥주 냄새. 거실은 엉망이었다. 탁자 위에는 빈 캔들이, 소파 위에는 옷가지들이 던져져 있었다. 민호가 샀던 TV에서는 축구 경기가 켜져 있었다. 서연, 내려와! 남자가 소리쳤다. 계단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샤워 가운을 입고 나타났다. 머리는 젖어 있었고 거실 입구에 서 있는 민호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호?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 집을 보러 왔어. 그가 침착하게 말했다. 그리고 내 물건들을 좀 가지러 왔고. 당신은 이렇게 불쑥 들어올 수 없어. 나 여기 살잖아. 내 집에 사는 거지, 서연. 허가 없이, 계약 없이, 아무 권리도 없이. 하지만 우리는 결혼했잖아. 나도 권리가 있어. 김대위가 끼어들었다. 사모님, 이 부동산은 오직 김민호 씨 명의로만 등기되어 있습니다. 소유주로서 이분은 들어오실 권리가 있으며 두 분에게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연은 마이크를 쳐다본 후 민호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다. 이전 말도 안 돼. 당신이 나를 내 집에서 쫓아낼 수는 없어. 내 집이 아니야. 민호가 말했다. 단 한 번도 아니었지. 등기 문서에 나와 있어. 보고 싶어? 그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서연은 받지 않았다. 두 사람 다 나가야 해. 민호가 말했다. 오늘. 마이클이 폭발했다. 알부와 갑자기 갈 데가 없다고. 그건 당신들이 미리 생각했어야지. 민호는 목소리 톤을 바꾸지 않고 말했다. 오후 5시까지 짐을 싸서 나가. 열쇠는 테이블 위에 두고 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건데? 마이클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전구진도 움직여 민호 옆에 섰다. 이 병장은 권총집에 손을 올렸다. 마이클은 멈췄다. 그럼 내가 법적 조치를 취할 거야. 그럼 두 사람에게 훨씬 더 안 좋아질 거야. 민호가 말했다. 특히 당신은 사유지에 무단 침입한 거니까 형사고발도 가능해. 김대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 말이 맞습니다. 소유주의 허가 없이 여기에 계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서연이 울기 시작했다. 민호,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자. 꼭 이래야만 해? 이미 얘기했잖아, 서연. 이메일로. 기억나? 내가 임무 중에 있을 때 이혼 서류를 보냈지. 우리 계좌를 비웠고 내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오후 5시 그가 반복했다. 더 이상 논의할 건 없어. 민호는 그들 사이를 지나 계단을 올라갔다.
안방은 변해 있었다. 그의 옷장에는 남자 옷이, 욕실에는 면도 용품이, 모든 것에서 다른 남자의 냄새가 났다. 그는 옷장 속에 숨겨진 금고를 열어 가장 중요한 서류들이 아직 있는지 확인했다. 가족 사진, 군 복무 메달 등 개인적인 물건 몇 가지를 챙겼다. 전구진도 올라왔다. 좀 필요해. 창고에 있는 상자들 좀 가져와 줄래? 지금 당장 몇 가지 가져가야겠어. 그들은 다음 1시간 동안 짐을 쌌다. 옷체, 캠핑 장비, 공구. 서연과 마이클은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민호가 마지막 상자를 들고 내려왔을 때 서연은 소파에 앉아 눈물을 닦고 있었다. 민호, 그녀가 시작했다. 정말 미안해. 정말로 이렇게 끝나길 원하지 않았어. 그는 문 앞에서 멈췄다. 레오는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할 13년의 시간이 있었어. 너는 이걸 선택했지. 이제 내 선택과 함께 살아야 해. 당신은 항상 너무 차가웠어. 너무 멀리 있었고 나는 항상 정직했어. 그가 말했다. 레오를 배신한 적 없어. 거짓말한 적도 없어. 아무것도 숨긴 적도 없고. 너는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호는 나갔고 상자들을 전구진의 차에 싣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왔다. 서연과 마이클은 여전히 거실에 있었다. 오후 5시 그가 상기시켰다. 그 후에는 자물쇠를 바꿀 거고 남은 건 모두 쓰레기통으로 갈 거야. 민호와 전구진은 전구진의 집으로 돌아가 게스트룸에 상자를 내려놓았다. 한지수는 그들이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동안 점심을 준비했다. 오후 4시 30분 민호는 서연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우리 나갔어. 당신이 부탁한 대로 열쇠는 테이블 위에 뒀어.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 그는 답장하지 않았다. 5시 15분 그는 전구진과 전구진이 아는 열쇠공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앞뒤 자물쇠를 모두 교체했다. 집은 비어 있었고 민호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조용했다. 부엌 테이블 위에는 손으로 쓴 쪽지와 함께 열쇠가 놓여 있었다. 민호, 지금 당신이 나를 미워하는 건 알지만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날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해. 상황이 변했을 뿐이고 나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어.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해. 그는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다. 다음 며칠 동안 민호는 집을 위에서 아래까지 청소했다. 그들이 남긴 것들, 옷가지, 위생용품, 소파에 잊혀진 라이터 등을 모두 버렸다. 모든 침대 시트, 수건 커튼을 세탁했다. 새 청소용품을 사서 이틀 동안 모든 방을 문질러 닦아 담배와 맥주 냄새를 완전히 없앴다. 전구진은 퇴근 후 와서 도왔다. 어느 날 오후 벽에 얼룩을 덮기 위해 안방을 흰색으로 칠하는 동안 전구진이 물었다. 서연이 가져간 돈은? 되찾을 거야. 스키븐 응.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어. 변호사는? 나 아직 공군 법무실에 연락할 사람이 있어. 다음 주에 만날 거야. 수요일 민호는 서울에서 가족법 전문 군 법무관인 오중령을 만났다. 사무실은 도심에 있었고 오래된 건물이었다. 오중령은 50대쯤으로 보였고 흰 머리에 굵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김 하사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오중령이 서류 더미로 가득 찬 책상 반대편 의자를 가리켰다. 민호는 이혼 이메일, 사라진 돈, 집에 살던 마이클, 임무 중에 비워진 계좌 등 모든 것을 처음부터 이야기했다. 오중령은 노란 블록 노트에 메모를 했다. 부인께서 김 하사님이 임무 중일 때 공동 계좌에서 약 3천만 원을 인출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오중령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축 계좌에 약 1,500만 원도 모두 비웠습니다. 거래 증빙 자료는 있습니까? 뒤에 모두 가지고 뭐 있습니다. 명세서, 날짜, 시간, 옵사하도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 대해서는 하사님 명의로만 되어 있다고 하셨죠? 제 명의로만 되어 있습니다. 군인주택 대출로요? 하지만 2015년에 집값의 절반을 갚았을 때 등기 문서에 서연의 이름도 추가했습니다. 오중령이 쓰던 것을 멈췄다. 부인 이름을 등기 문서에 올렸다고요? 네,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중령이 한숨을 쉬었다. 김하사, 이 부분이 좀 복잡해집니다. 부인의 이름이 등기 문서에 있다면 대출금 납부에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부 냈습니다. 제 월급으로요. 그녀는 단 1원도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부인의 이름이 등기되어 있다면 공동 소유주입니다. 부인을 완전히 내보내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호는 속이 쓰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럼 그녀가 집의 절반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데르메아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사님이 전부 지불했고 그녀가 부당 이득을 취했으며 악의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싸움이 될 것입니다. 몇 달 어쩌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돈은요? 돈 문제는 더 명확합니다. 부인께서 하사님이 군 임무 수행으로 인해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동의 없이 공동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했습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우리는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아마도 횡령으로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민호는 깊은 숨을 쉬었다. 얼마나 걸릴까요? 다리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3개월, 6개월. 그녀가 다툰다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1시간 더 전략 기한 비용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호가 사무실을 나섰을 때 해가 지고 있었다. 그는 목적 없이 시내 거리를 걸으며 오중령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했다. 그날 밤, 이제는 너무 크고 텅 빈 집에서 혼자 민호는 맥주 한 병을 열고 소파에 앉았다. 휴대전화를 꺼내 옛날 사진들을 열어보았다. 결혼식 때 그와 서연의 사진, 함께 웃던 사진들, 모든 것이 단순하고 희망적으로 보였던 때 그는 모든 사진을 삭제했다. 금요일, 국경기지로 돌아가기 이틀 전 민호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민효 씨, 저 서연이 오빠 박민규예요.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네, 민규 씨. 저기 두 분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아요. 서연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줬어요. 저는 단지 두 분 다 너무 심한 것 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꼭 이래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때는 행복했잖아요. 아직 해결할 수 있어요. 민규 씨, 죄송하지만 이건 당신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닙니다. 제 동생이잖아요. 당연히 제 문제죠. 당신의 동생은 제가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동안 저에게서 4,500만 원 이상의 돈을 훔쳤습니다. 제 집에 다른 남자를 들였고요. 제가 임무 중에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제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호 씨, 서연도 후회하고 있어요. 힘든 시간을 겪고 있고요. 당신은 항상 너무 통제적이었고 너무 부재했잖아요. 그녀가 외로움을 느꼈어요. 그럼 제 잘못이라는 겁니까?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그 말을 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민규 씨. 저는 항상 당신과 당신 가족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당신이나 그녀와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변호사들이 해결할 것입니다. 민호 씨, 잠깐만요. 그는 전화를 끊었다. 휴대전화가 연달아 3번 더 울렸다. 민호는 휴대전화를 껐다. 토요일 아침, 민호가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전구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타났다. 야, 이거 좀 봐야겠다. 정우진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여주었다. 서연의 SNS 게시물이었다. 그들이 함께 그 마을로 여행 갔을 때 찍은 옛 사진과 함께 긴 캡션이 달려 있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나쁜 방식으로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13년 동안 한 사람에게 제 삶을 바쳤지만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버려졌어요. 그이는 여행에서 돌아와 아무런 인정사정 없이 우리 집에서 저를 쫓아냈습니다. 이제 저는 사랑을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은 진실을 아십니다. 그리고 진실은 항상 승리합니다. 민호는 2번 읽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다. 댓글은 서연을 응원하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다. 언니 그럴 자격 없었어요. 남자들은 다 똑같아. 언니는 강해. 극복할 거야. 힘내세요. 아무도 이야기의 다른 면을 알지 못했다. 지금 답장할 거야? 정구진이 물었다 보라니. 그녀가 그녀의 버전을 이야기하게 둬.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거야. 하지만 사람들이 그녀를 믿고 있잖아. 널 악당으로 몰고 있다고.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상관없어. 나는 진실이 중요해. 정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지만 계속 지켜봐. 시일이 험악해질 수도 있어. 민호는 일요일 밤에 국경 기지로 돌아갔다.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그는 창밖으로 희미해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13년이 몇 상자의 개인 물품과 이제 막 시작된 법적 소송으로 요약되었다. 월요일 아침, 이준호가 막사에서 그를 만났다. 어때? 해결했어? 따익중. 아직 갈 길이 멀어. 3주 후, 민호가 정글에서 생존 훈련을 받던 중 오중령에게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다. 변호사의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느낀 그는 그룹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피했다. 민호 씨,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인께서 집에 대한 재융자를 시도했습니다. 재융자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인께서 위조된 서명 위임장을
포함한 위조 문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부동산을 담보로 약 7천만 원의 재융자를 시도했습니다. 민호는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언제 말입니까? 어제입니다. 은행 지점장이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이상하게 여겨 하사님께 확인 전화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사님이 이 거래를 정말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알리자 그는 즉시 모든 것을 차단하고 은행 법무팀에 알렸습니다. 그녀가 제 서명을 위조했다고요? 네. 그리고 그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그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부동산 중개인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거래를 주선했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다. 이건 사기입니다. 맞습니다. 문서 위조, 서명 위조, 부당 이득 편취 미수. 이건 심각한 범죄입니다, 민호 씨. 제가 형사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은행이 그녀가 사용하려던 문서를 저희에게 넘겨줬습니다. 서명, 날짜, 인감 확인서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이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이라니요? 그래서 그 마이클, 그리고 아마도 다른 관련자들, 은행 지점장은 유사한 사례들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남편들이 임무 중일 때 군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성 재융자 계획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민호는 눈을 떴다. 저 돌아가야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연방경찰과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이틀 후 민호는 또 다른 휴가를 받을 수 있었다.